쪽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컨테이너 하역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탈중국. 거기서 오는 혼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거는 델타 변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방역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역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타임렉이 길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었죠. 올 연초만 해도 뭐 HMM인가 뭐 거기랑 뭐 대한해운이랑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실제로 해운 운임 지수가 급등했었어요. 왜냐하면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해운 운임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HMM이나 이런 주가들도 뭐 완전히 폭락해 있죠.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살 거냐? 사실 시세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주 투자는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부족이 언제 해결될 거냐? 이제 이거가 사실은 지금 뭐 투자자들이나 미국 쪽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급망이 해결이 돼야 인플레가 잡히는데, 그게 이제 해결 기미가 아직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죠? 포트라 그러죠. 이렇게 항구 쪽의 문제는 좀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임이 빠지고 있는데, 이 공급망에 사실은 장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게 2, 3시간이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약간 인사말에 좀 썼는데 올 보고서에 이제 공급 부족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공급 과잉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개방을 하면서 20년 전에 개방하면서 풍부한 노동력, 14억 인구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을 제공한 거잖아요. 글로벌 경제에.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거기다 다 투자를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효과가 생긴 거예요. 차이나 이펙트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돈을 막 풀고 별짓을 다 해도 물가가 안 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디플레를 수출하니까. 그걸 디플레 수출한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바뀌었죠. 중국의 임금도 계속 올라가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물건이. 물론 이제 선진국보다 싸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중 패권 전쟁이 붙으면서 중국의 물류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도 미국으로 가고, 지금 2차 전지 공장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이게 시작이 됐는데, 패권 전쟁이라는 건 중국이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지속이 될 텐데, 공급망 재편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있어요. 자, 공장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니까 지금 베트남, 인도가 좋은 건데, 다 그걸 수용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리고 전략물자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통신 칩이라든가 이런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자국으로 가져간다고, 지금 이제. 그러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돈을 푸는 거에 따라서 그전에는 중국이 워낙 인플레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풀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돈을 마음대로 못 푸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면 금리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20년 동안은 적정금리가 4%면 실제 금리는 한 2%대에서 놀았었어요. 이전에는, 중국 개방 이전에는 적정금리 4%면 실제 시중금리도 4%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중국이 디플레를 수출해 버리니까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적정금리가 이 정도, 실제 금리가. 이만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 되게 혜택을 본 거예요. 실제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공급 부족의 시대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이제 통화 발행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적정금리가 4%면 이게 2%에서 노는 게 아니라 최소한 3에서 4% 근처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쭉 앞으로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의견이.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좀 동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판이 바뀌었구나. 미중 패권 전쟁이 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국가나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어요? 부채가 많은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더라고. 금리가 이렇게 전세 금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적정금리 몇 프로예요? 3에서 4%예요. 우리나라 적정금리도.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부채가 가계부채가 이 저금리 때 왕창 풀로 채워놨는데 여기서 금리가 1%대에서 4%대까지 간다는 건 0.5%였죠. 이건 몇 배 뛰는 거예요, 금리가? 금융비용으로 보면, 내가 금융비용으로 보면 부채 그대로 있다면 100만 원 이자 내던 게 몇 배 가는 거예요? 변동금리니까 300에서 400을 가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이렇게 하면 이 차원이 다르죠. 이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이 내년서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부동산 가격 억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급락을 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할 거다. 앞으로 다음 정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급망 문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 또 나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공급망 문제는 갈 수 있고요. 그 대신 그러면 이제 해운주들이 다시 오를 거냐? 운임을 봐야 되는데 운임 쪽은 글쎄요. 보통 시세가 이렇게 대시세가 나고 부러지면 반등을 해도 한 20, 30% 반등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만약에 사더라도 근데 이거는 또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요. 이거는 좀 일반 투자자들한테 비추해요. 예. 이미 이제 한 시세는 끝났고요. 여기서 반등 시세 정도 나오는 건데 뭐 해운주에 대한 투자는 좀 저는 비추. 예. 네, 안녕하세요. 리타인사이트의 김영일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이제 마지막 달 12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스페셜 리포트는 그 내년 미국 증시, 뭐 미국 증시 전망하면 글로벌 증시 다 전망하는 거라서 뭐 따로 막 이렇게 뭐 글로벌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막 이렇게 넣지 않고 미국 증시만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게 사실 전망이란 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버블의 끝을 가서 S&P 기준으로 뭐 5,500 정도로 찍고 거기서 이제 버블이 끝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면 이제 급락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버블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급등락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급등했다가 또 한 뭐 15% 확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뭐 여기서 버블 위를 상단을 찍고 내려오든지 여기서 꺾이든지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꺾일 만한 요인, 지금은 이제 갈 만한 요인은 사실은 이제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꺾이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타이밍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미국 증시가 꺾일 거냐, 빠져나와야 될 거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를. 그래서 그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잡아서 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나거나 또는 세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만 나타나도 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머릿속에 딱 갖고 있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 가장 좋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야 될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스페셜 리포트 설명하기 전에 그 지난달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변심, 그 이슈가 됐었죠. 그게 저희가 보고서를 쓰고 발간하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추가를 못 넣어서 그 설명 잠깐 드리면 그게 한번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게 파월 의장이 청문회 나와서 재신임이 됐는데 연임이 됐죠. 연임이 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인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너무 비둘기적인데
나중에 연임이 되고 나면 태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우려가 현실로 됐죠. 그래가지고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되게 이렇게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을 되게 완화적으로 갔었는데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좀 잘못 본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상태에서 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바꿨어요. 그 다음 의견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도 지금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1월서부터 이제 그 양적 완화 긴축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예정인데 테이퍼링이 지금 현재 예상이 월 150억 불씩 줄여서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 종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이퍼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150억 불씩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300억 불, 400억 불씩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0억 불씩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억 불씩 줄이면 넉 달이면 끝나죠. 400억 불씩 줄이면 석 달이면 끝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예상치가 이제 한 달에 300~400억 불씩 줄여서 내년 3월 봄에 끝내는 걸로 테이퍼링이 그렇게 지금 예상치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언급을 했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반드시 별개는 아니다. 그전에는 항상 별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테이퍼링이 마무리된 다음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일정은 그건데 이거가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뉴스에는 안 나왔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여름인가요? 여름에 한번 그 금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GDP 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GDP 갭.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잠재 GDP,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선과 실제 성장률, 이 실제가 잠재보다 높을 경우를 뭐라 그랬죠? 그걸 인플레 갭이라고 했잖아요. GDP 갭이 플러스 난 상태에 인플레 갭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대가 있으면 이제 디플레 갭이라고 하고 이제 그 물가 하락 압력이 강하니까 그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 갭과 디플레 갭을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연초 기준으로 미국이 이제 인플레 갭이 발생을 해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해서 인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연준이 올 하반기, 그러니까 지났죠. 올 하반기에 벌써 테이퍼링이 시작했어야 돼요. 원래는. 인플레 갭과 디플레 갭을 보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기 전서부터 통화 긴축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늦어진 거예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늦어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실기죠. 연준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대신 신흥국 그 중앙은행장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들은 어떻게 했죠? 벌써 금리를 2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맞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맞는 건데 연준이 너무 이거를 연임을 신경 쓰느냐고 너무 뒤로 뺀 거예요. 파월 의장이. 그래서 연임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벌써 통화 기축에 들어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통화 기축이 늦어지니까 인플레 압력이 안 그래도 이제 공급망 때문에 심해졌는데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인플레가 급해지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연준의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원래 인플레를 놓치는 게.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늦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잘못하다가는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여기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이 보고서를 내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대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내년 상반기 인플레 압력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봤는데 되게 빨리 나온 거예요.
인플레 압력이 되게 클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연준이. 그래서 통화 정책 기존의 경로가 뭐예요? 여름까지 테이퍼링하고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고려한다라는 기존 경로를 이탈한 거죠. 테이퍼링을 봄까지 그냥 빨리 해버리고 기준금리를 내년에 4번 인상한다도 있어요. 지금 확률상 보면 3번에서 4번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거의 1%가 넘어가는 거예요. 4번이면 0.25씩 이렇게 올리니까 4번이면 1%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0에서 0.25니까 현재 그러면 1에서 1.25가 되는 거죠. 내년 연말에. 그 다음에 또 4번 올리면 2에서 2.5. 그 정도 경로로 보통 한번 인상하면 2년 정도 계속 쭉 인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4번, 뭐 후년에 한 4번, 또는 내년에 한 3번, 후년에 한 5번 뭐 해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해서 한 2%에서 2.5%. 그 정도가 기준금리가 적정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적정금리 하단선을 2.5%로 봤잖아요.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금리. 그 다음에 상단을 3에서 3.5%. 이 정도 봤는데 만약에 인플레를 못 잡으면 그 상단으로 갈 수도 있고 인플레가 잘 잡히면 2에서 2.5까지 올라가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의 실패를 인정한 거죠. 이걸 인정하고 지금 연준이 성장을 희생하는 이 성장을 희생하는 게 뭐예요? 금리를 굉장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성장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성장을 희생하고 인플레이션 억제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여기에 잡으면 이거를 사실은 증시는 가장 싫어요. 증시는 인플레가 적당히 있고 성장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중앙은행이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인플레를 억제할 거야라고 이 기준금리 공격적으로 인상을 할 경우에는 되게 충격을 받게 돼요. 기준금리도 이렇게 한 번 인상하고 그 다음에 한 텀 쉬고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으로 또 하나 인상하고 이렇게 가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돼도 크게 이제 시장이 충격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급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까 2013년이나 2015년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해도 별로 충격을 안 받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그때는 충격을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충격 안 받을 거야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그때는 PER이 마켓 PER이 16배, 15배 이랬었어요. 역사적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그냥 시장이 별 충격 안 받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밸류에이션이 22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인 15배에서 16배보다 굉장히 많은 하이 구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보통 미국 밸류에이션이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평균이 15배고. 근데 이걸 22배면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간 상태란 말이죠.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성장 희생을 각오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금리를 강하게 올리잖아요. 긴축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요. 이거는 항상 역방향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마켓 PER을 역수를 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PER이 20배면 20분의 1이면 얼마죠? 5%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5%인 거예요. 그거랑 금리랑 경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지금 PER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막 올라오면 채권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주식보다. 그러니까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장이 올라가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밸류에이션은 떨어지지만 기업 실적이 그만큼 경기가 좋으니까 빠르게 올라오니까 밸류에이션 떨어진 것만큼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늘어서.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그런 기업 이익 성장이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부분, 만약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면 밸류에이션이 22배에서 한 16배에서 17배 평균치로 떨어질 텐데 이 떨어지는 부분을 커버해 줄 거냐.
관건인 거죠. 그만큼 실적이 기업 이익이 빠르게 늘어줄 거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되게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소비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소비가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를 급하게 잡을 때는 성장을 생각 안 해요. 성장을 생각 안 하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성장이 나빠지고 소비가 나빠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기업 이익이 악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기업 이익도 지금처럼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꺾이고 밸류에이션 떨어지고 이건 뭐예요? 합치면 약세장인 거죠.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내년 2, 3월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의 분기점이라고 봤는데 이제 이미 힌트를 준 거예요. 엊그저께. 그래서 요거는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타격 현실화예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그 뒤에 그래프, 미국 경제 그래프 쪽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비 심리 조사를 하는 건데 이 태도 지수가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심리 타격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를 보면 소비는 너무 좋아요, 지금. 막 치솟고 있어요. 소비는 좋은데 소비자 태도 지수는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태도 지수가 좋아지면서 소비가 좋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빠지면 소비도 나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태도 지수는 급락을 하고 오히려 팬데믹 때보다 더 낮아요. 작년 팬데믹 때보다. 근데 소비는 날아가고 있어요. 이 괴리가 왜 생겼냐면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뭐 실업급여다 돈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 돈이 저축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저축액이 많으니까 소비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경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플레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저축액이 많으니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잉여 저축률, 저축률이라는 게 있어요. 저축률을 보니까 저축률이 한 30%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한 7, 8%가 보통 평균이었는데 30%였다가 지금 요번에 7, 8%까지 다시 내려왔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막 지급해줬던 돈을 저축했던 거를 소비로 다 쓴 거야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잉여저축이 끝난 거예요. 잉여저축률이 한 15%, 20% 있었는데 이거를 다 소비로 쓴 거야. 그러니까 소비 경기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저축률이 이제 제자리로 왔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동안 쌓았던 저축액이 소진된 상태예요. 근데 인플레는 굉장히 강해요, 계속. 근데 소비자 태도 지수는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미국의 소비가 확 꺾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돈 다 썼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복귀를 많이 하겠구나. 고용지표는 되게 좋아지겠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게 매크로를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축액 다 썼네? 소비는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 쓸 돈이 없겠네? 그러면 인플레는 굉장히 강하면 소비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네? 벌써 사람들의 태도가 나빠지고 있네? 이거는 이제 소비 타격은 뭐 피할 수 없겠네? 조만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저축액이 소진됐고 인플레가 강하니까 소비는 줄이면서 어떻게 하죠? 일자리를 복귀를 많이 하겠네? 고용은 좋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용이 좋아지는 거와 소비가 나빠지는 것 중에 시장은 어떤 걸 더 반영할까요? 지금 밸류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나빠지는 걸 반영해요. 그래서 소비가 타격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겠죠. 악화되면 강세장이 종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제 긴축 프로세스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받쳐주고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돼요. 지금도 좋지만. 근데 만약에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나빠지면 기업 실적이 당연히 나빠져요. 이거는 똑같이 가요. 네, 그렇죠? 기업 실적이 만약에 나빠진다. 긴축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데 실적이 나빠진다. 이거는 강세장 종료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그 기술적 분석 저희가 특집으로 할 때 미국 시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조정을 했다가 다시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뜬 거 봐서는 좀 올라가다가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다. 올라가 다시 이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보면 계속 못 가다가 최근에 확 빠지고 있죠. 다우지수는 200일선을 깼고요. S&P 500도 60일선을 깨고 지금 200일선 다가왔어요. 좀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예요. 미국 시장도. 왜냐하면 왼쪽 어깨를 찍고 머리를 들고 거기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못 뻗어나가고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일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 그러는데 왼쪽 숄더, 헤드, 그 다음에 뭐죠? 여기서 만약에 200일선을 깬다면 다시 올라오더라도 오른쪽 어깨를 맞고 이렇게 3단 패턴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통 강세장은 그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돼서 3개의 고점을 형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200일선을 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그런 형태가 나오고 지금 12월까지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그래서 강세가 종료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기업이 악화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소비 타격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 시장이 막 약세장이 됐다, 뭐 급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파월 의장의 그 코멘트 나오고 그날 폭락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엊그제.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급락이었다는 거죠. 어저께도 좀 반등하다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발언이었고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이게 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가 그 다음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내년장이 미국 시장이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면 여기서 S&P 500이 4,700에서 5,500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간다에 배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높다. 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런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갈 확률은 한 1-20%. 그 다음에 못 가고 여기서 부러질 확률은 한 7-80%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달 저희 자산 배분 모델에 보면 자산 배분 모델에서 좀 미국 증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비중이. 그동안 수익이 잘 났는데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먼저 꺾였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점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기업 이익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더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은 이미 많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테크니컬 부분하고 기업 실적 부분만 나빠지면 비중이 확 줄어요. 이미 이제 신흥국은 예전에 다 줄여놨고 미국 증시까지 확 줄이게 되면 이제 저희 자산 배분 모델에서 주식 파트가 확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오미크론 확산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아직은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팩트죠.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 오미크론이 기존의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보다 감염 속도가 한 2배 이상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초기 속도, 보통 이제 변이가 나오고 나서 초기 속도가 있잖아요. 확산 속도가 기존의 알파나 델타보다 지금 2배 이상 빨라요. 2배 이상 빠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기가
15개가 델타 변이가 있었는데 얘는 돌기가 32개라는 거 아니에요. 돌기가 많을수록 전염이 잘 된대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빨리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팩트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거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델타 변이보다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팩트고요. 이건 확인이 된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치명률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독할 거냐죠. 이제 독할 거냐. 근데 이거는 치명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많이 퍼지는 게 목적이 얘네 입장에서 많이 퍼져서 기생하고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될수록 치명률은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매년 계절성 독감이 오잖아요.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정부나 의료기관이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치명률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봐도 지금 독감보다 치명률이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감기 정도의 치명률로 떨어져 줘야 돼요. 치명률 자체가. 근데 지금은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독감보다 10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독감보다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10배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확산이 많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중환자 치료 누우니까 어떻게 돼요? 병상이 다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상에 못 오고 자택에서 앓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못 오고 중환자가 돼도. 그러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률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치명률은 떨어졌지만 이 의료기관을 못 들어가서 밖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인도 사태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치명률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팩트 2는 뭐냐면 치명률은 낮지만 아직 안전하진 않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각국 정부가 이걸 무시할 거냐. 지금 위드 코로나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영국도 위드 코로나 갔고 미국도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거의 뭐 하잖아요. 메이저리그 경기 보면 하나도 마스크 안 쓰고 4만 명이 모여서 응원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완전 간 분위기인데 이게 오미크론이란 변수 때문에 다시 위드 코로나에서 통제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통제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너무 큰 악재죠. 근데 지금 현재 유럽하고 신흥국 쪽은 출입국 통제를 재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는 걸로 시작했는데 여행을 막는 요즘 항공주 많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재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델타 변이도 많이 번져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재봉쇄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 주마다 봉쇄를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오미크론이 또 확산이 되니까 이게 확산 속도가 2배나 빠른 델타보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무조건 재봉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재봉쇄는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불안한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봉쇄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이 오미크론의 확산의 속도와 그 다음에 아직 그 치명률은 낮지만 아직은 독감보다 높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은 모르겠지만 유럽은 이제 재봉쇄 시작했고 신흥국이 제일 문제인 거죠. 지금 백신도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 오미크론이 확 이제 돈이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감염학자들이 오미크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존 백신이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큰 거죠. 지금 파이자 우리가 이제 1차, 2차 백신 다 맞았잖아요. 근데 3차 부스터샷을 맞은 의료진들이 돌파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델타까지는 돌파가 없었거든요. 별로. 돌파 감염이 있긴 하지만 소수였어요. 근데 이 오미크론의 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백신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분 게 파이자 CEO가 나와서
우리 백신이 오미크론에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방어력이 30% 이하일 수도 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 백신을 많이 보급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국가들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신이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기존 백신에다가 이제 수정하는 거라서 한 100일 정도면 된대요. 100일 정도면 뭐 새로운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100일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속도 봐서는 그 다음에 100일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또 생산해서 보급해서 접종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리잖아요. 1년 간단 말이에요. 1년. 좀 난감한 거죠. 그 사이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위드 코로나 포기하고 또 재봉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 신흥국이 번지면서 이 공급망 혼란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방에. 근데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급등이 이게 굉장히 강하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일어난 상태인데 뭐 하역이고 뭐 물류고 이런 게 사실은 신흥국 쪽에서 막히면서 이제 이 공급망이 막힌 건데 이렇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 아직 백신도 다 못 맞았는데 또 오미크론이 번지면 또 이제 제2의 또 팬데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급망 혼란 상태가. 굉장히 큰 악재죠, 사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 델타와 오미크론의 차이가 뭘까요? 그죠? 차이가 기존 백신의 돌파 가능성이 오미크론이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확산 속도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률은 아직 이게 높을지 낮을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 불확실하다는 거. 돈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충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뭔가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는 시장이 막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급등락이 심하다는 건 주식시장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게 단기 이슈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위드 코로나 중에 팬데믹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석 달 걸리니까. 그러면 내년 봄 아니에요. 그리고 뭐 2주 후에 아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 결과 나올 텐데 나왔는데 만약에 치명률이 높다. 아니면 기존 백신이 전혀 뭐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가 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년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다 좀 뭐랄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미국 시장은 올해는 이제 신흥국 시장은 박살났지만 홍콩 박살나고 우리나라 박살나고 뭐 이랬지만 미국 시장은 잘 나갔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미국 시장의 조정 최소 한 20% 이상 조정 잘못하면 약세장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만약에 버블이 붙어서 5,500 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한 10%에서 20% 정도. 정말 기적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꺾이는 조정이나 하락장 그 베이스로 잡고 베이스 시나리오로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5,500을 한번 붙어보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 긴축의 강도가 너무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1, 20%? 사실 마음속으로 실제로 내가 배팅을 한다면 한 5% 이하만 배팅할 것 같아. 가능적인. 그래서 좀 미국 증시 비중을 좀 줄이자. 줄여 나가자.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 가는 걸 혹시 가더라도 안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면 확률이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가도 5,500인데 한 20% 더 가는 건데 그거 안 먹으면 되죠. 줄여놓고 뭐 가면 뭐 좀 배 아픈 거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 줄여놨는데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확 꺾여버리면 나는 돈 번 거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미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자. 이제 줄일 때가 됐다. 제가 2018년에 한번 미국 증시 줄이자고 막 했었잖아요. 줄일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여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내년 상반기를. 그리고 하반기에 다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그때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